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러고 보니 그 선거가 끝나니까 카톡이 안 오는구나. 아주 조용하네 카톡이. 마지막. 이렇게 하여 피너리에서 김경천의 빌거로 붙잡혀 일본 군사들에게 냉유된 천봉주는 순창을 거쳐 담양에 있는 일본군 제19대대 대장 미나미 총독에게 왔어요. 미나미가 나중에 어디를 가지 그놈? 응? 미나미가 회월 스님한테 도저 서울의 일본 공사관으로 호송. 이때 좀 어떻게 좀 탈출을 시켰어야지. 공사관에 영유대 신문을 받을 때 법관이 죄인 취급하며 다루려 하자 천봉주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놈들아. 동학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여 탐학하는 관리들을 없애고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고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셨다고 하지요.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악을 행하여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서 이 탐관오리놈 백성의 고열을 그 고열을 빨아먹는 자를 없애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거 인신매매 지금으로 말하는 인신매매 그거 뭐지? 도비 국토를 농락하여 사복을 채우는 자 국노 아니 국토 나라 땅을 채우는 거죠. 사복을 채우는 자는 무엇이며 너희는 외적을 영위하여 자국을 해하는 무리들이다. 이 나쁜 놈아 그 죄 가장 중대하거늘 나를 죄인이라 부르냐? 이놈 봐. 법관을 준열히 꼬지졌다. 재판정에서도 너무 당당했어요. 아무도 소리도 못해 찍소리도 못하죠. 그리하여 일본 사람들도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누구에게? 전봉준에게. 멋있어? 멋있어. 일본 신문 이륙신보에서도 전봉준의 체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재판 과정을 생생히 생중계는 아니고 지금은 생중계가 되지만 그때야 뭐 생중계 했겠습니까? 보도만 했겠죠. 일본 공사관에 영유되어 있을 때 어떤 일본인이 그대의 재상은 일본 법률로 오도할 것 같으면 절대로 사형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국사범은 국사범인데 사형은 아니지 라고 해서 꼬셨어요. 그때는 마땅히 일본인 변호사에게 재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일본 정부의 양해를 굳어서 활로를 살아갈 길을 찾으면 옳지 않은가 라고 하니까 전봉준은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 전봉준에게 마지막 살 길을 권유하였다. 전봉준은 이에 내 구구한 생명을 위하다가 활로를 구하면 본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또 며칠 후 다른 일본인이 나타나 일본 공사에게 살려달라고 해봐라. 청원해봐라. 하고 살 때 전봉준은 내가 지금 이때 와가지고 어찌 그런 비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죽음을 기다린 찌르다 죽여줘! 아무 말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분연히 거절을 하였다 한다. 이런 얘기죠. 일본은 전봉준을 살려서 뭐 하려고? 조선 침략의 하수인으로 써먹으려고. 살려준 대가로 이런 썩을 그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 하지만 이를 간파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었다. 전봉준의 선고공판은 1895년 1월 29일이었다. 재판정에 끌려나온 전봉준은 심한 고문으로 보면 1월 29일, 12월 29일, 2월 2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공판하는가 봐요. 가누지 못할 정죄였다. 재판정은 법무협판 이재정이고 판관은 장백과 일본인 우찌다 형사. 즉시 사형을 집행하다. 이거 이제 3차죠. 2월 29일이지. 3월 29일. 3월 29일 아까도 완전 잘못했네. 즉시 사형을 집행한다는 부대의 시참에 응결을 내리자 전봉준은 무릎을 꿇고 치면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뭐라고 외치죠? 내가 정도를 위해 죽는 것. 정도야 나는 정도. 조금 더 원통할 바 없으나 오직 역적의 이름을 받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라고 외치었어. 대성일가라고 참석해 있던 재판 관계자를 놀라게 하였다. 교수형이 집행되어 교수대에 올라갈 때 법관이 전봉준에게 말하길 가족에게 할 말이 있어 아까 됐잖아요 라고 하자 또 들어도 억울한 전봉준의 피토하는 마지막 말이었다. 듣고 또 들어도 피토하는 전봉준의 마지막 말.
할 말 없어. 내가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고, 에? 나를 죽이려면 종로 대거리에서 목을 베어 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줘. 야한 곳에서는 어찌 컴컴한 적굴이 뭐죠? 일본 공사관에서 죽인다니까, 이 참놈들이. 적굴 속에서 아면이는 쥐도태도 모르게, 이런 얘기죠. 새벽에. 야, 이래 이놈들 하고 고통을 치며 꾸짖어 최후의 순간까지도 굳건한 기계를 잃지 않았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이렇게 우리의 전봉준은 영원히 갔더라. 전봉준이 처음 잡혀든 날 끝내 형을 받은 날까지도 그의 전후 행동은 과연 보기 전 풍문으로 듣던 말보다는 훨씬 더 돋보이는 대장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하신 사람이죠. 그는 외모부터 천진방년의 특출한 거물로 뛰어난 전봉준이 아주 잘생긴 건 아니야. 경호선사가 더 잘생겼죠. 말은 바른 말해야지. 전봉준보다는 경호선사가 훨씬 잘생겼어요. 청소한 얼굴과 정치 있는 이목, 엄정한. 근데 기상은 이제 꿋꿋하잖아요. 우리 경호선사는 기상이 꿋꿋하기보다는 우리 경호선사는 자비심이 흐르죠. 자비심과 뭐가 흘러요. 영특함이라고 하면 안 되고 통찰지가 흐르는. 예.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할 만한 대위인의 성화진 천하의 영걸이었으니 과연 그는 평지 돌출로 이뤘어. 평지 돌출이 아니야. 평평한 마당에 파도가 일으킨 격이죠. 조선의 민주운동을 대규모로 대창작한 자이니 위대한 인물은 그 옆에 누가 있었더라. 경호 대선사가 있었더라. 그 죄는 전봉준의 배제로 경호 대선사가 뒤를 지키고 있었으니 그 또한 가관이 아니겠는가. 아주 부창부수여는 멍짜이게. 어떡하냐. 지금 가신 지 100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120몇 년. 힘들어. 그는 죽을 때까지 타인의 뜻을 쫓지 않냐고 본심 그대로. 아까 말한 본심이죠. 사람의 추호에 대한 본심은 누구나 있는 건데 뭐 하려고 최시영을 설득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게 그 소리예요. 본심 그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태연히 간 위대한 자였다. 누가? 전봉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전봉준의 꿈은 산산이 조각나고 41세 형정이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으니 경호는 어떡하냐. 살아남은 자의 슬픔. 홀로 남아 그의 삶은 더욱더 가관이고 파란하고 만장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 많은 생을 삼수갑산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어. 전봉준의 합성 사진이 촬영된 이 사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봉준의 실물이 거기 있는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한 장. 이 사진은 일본인 사진작가 무라카미 텐신이 1895년 2월 27일 날 2월 27일이니까 2월 29일 날 언도를 받고 2월 30날 죽으니까 3월 30날 서울의 일본 영상관에서 법무화문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촬영을 했더라. 2월 27일. 그러니까 1월 29일, 2월 29일, 3월 29일 이렇게 3차 공판을 받고 그것이 언도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2차 공판 받으러 가는 그런 사진이겠죠. 우찌다 영사각하. 우찌다 같은 소리. 그 영사각하는 하나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서광범, 박영효, 우찌다. 예, 전봉준 합성 사진을 촬영해서 되겠습니까? 전봉준의 유일한 사진으로 이 사진은 무라카미 텐신이 우찌다 영변 영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서 촬영한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 안에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무라카미 텐신. 도쿄에서 발행된 미사마시 신문에서 그의 사고 15일째 오면에 관련 기사를 썼지만 당시에는 신문에 사진이 인쇄되는 게 불가능해 사진을 같이 싣지를 못했다. 이 사진은 5월 10일 날 일본 도쿄 출판사 춘향당이 발매한 사진 화보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하면은 기술이 뒤떨어져 있었으면은 신문에다가 사진과 그거를 함께 싣지 못하고 사진은 사진첩에다가 했다. 그런 말이죠. 동학당 수령 전녹두미 조선순사. 그 조선순사 2명 있잖아요. 가마꾼이지. 가마꾼을 이제 조선순사라고 했는데 제목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됐으니 가보년 그날 독특꽃 핀 뜻은 보고간민 광제창생 체포꾼이었더라.
만민평등 그런 세상 만들려 했거늘 너와 내가 부둥켜 안고 통곡했지만 어찌다 그대는 다리 부러진 파랑새가 되고 역적이 되었구나. 아이고 슬픈 이야기. 그래야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죽창 들고 장태 밀며 우렁찬 함성으로 발분하던 그때 그 의리는 어디로 갔을까. 전장에 목숨 걸고 지킨 충이는 재물에 눈이 멀고 벼슬에 눈이 멀어 몽둥이에 쓰러져 달지 못하고 담벼락에 걸쳤으니 분하고 분하도다. 천냥의 상금과 무슨 어디 비놀이 거시기 저기를 준다는 원님을 준다는 바람에 곧다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고 이 통안을 어찌하오리. 어두운 형장에서 초계 같은 죽음을 맞을지라도 변심한 밀고는 용서치 않으리라. 어떤 놈 김경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더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너 울지 말거라. 호형이 호재하며 부르짖던 도원 겨루도 믿지 말라. 이놈이 그 전봉준 장군 밑에서 휘하에서 아주 충직한 부하였다잖아요. 이방이었답니다. 의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천운이 다하니 파랑새는 날개가 꺾여 날지 못하고 형형한 눈빛만 살았을 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그대는 민족의 영웅으로 길이 남으리. 잘 가거라 봉준아. 그래서 소설 그 제목이 처음에는 봉준아였거든요. 만약에 쓴다면 봉준아인데 이거는 제목이 지금 안녕경어예요. 안녕경어. 경어는 이렇게 통곡하며 전봉준의 시체를 용케도 찾아내 푸대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희미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비를 뚫고 태산처럼 걸어가는 구적 장신을 아무도 보지 못했더라. 경호는 인근 남산의 목멱산을 향해 기어오르다 미리 보아둔 곳을 용케도 찾았다. 어젯밤에 경호가 몰래 파놓은 구덩이에는 새벽부터 내린 비로 주변은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전봉준 장군이 묻힐 구덩이는 비에 전혀 젖어 있질 않았으니 이 또한 하늘이 도운 천우신조가 아니겠는가. 명당이죠. 아이고 속상해. 경호는 서둘러 시체를 묻고 비를 막기 위해 비꼬를 비닐로 단단히 봉한 다음 서둘러 새벽길을 빠져나오니 하늘만 알고 아무도 몰랐다. 주적주적 내리는 비로 경호의 밤을 타고 흘러내리는 비는 경호가 흘린 눈물인지 빗물인지 콧물인지 아무도 모르고 슬프더라. 하늘에 내리는 눈물이니 뒤범벅이 되어 경호의 눈을 가리니 경호는 비틀비틀 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땅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더라. 맨정신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묻었죠. 봉준아, 네 봉준아.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사랑 그리운 봉준아. 빗속의 경호는 곧바로 청으로 들어갔죠. 빨리 알려야 되니까 이걸 또 감회장밖에 안 해놨으니까 남은 가족들의 신변이 걱정돼. 미리 고금당으로 옮겨놓은 조카 전홍령의 안부도 걱정되고 다 옮겨놓기는 했죠. 전부 다 숨어서 했는데 이때 이제 용현이는 어디에 가 있었죠? 용현이는 저기 아래 노안. 다행히도 정읍의 가족들은 뒷산의 동굴로 다 도망가 있었어요. 해수병에 걸린 그 거시기도. 그러니까 그 폐병 걸려서 죽은 게 용규. 그 다음에 용현이는 살아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고 첫째 딸 전성녀는 김계남의 고향 마을로 가서 자식이 있어요. 다행히도 정읍의 가족들은 뒷산의 동굴로 피신하여 있었고 아직 관군들은 이곳까지는 들이닥치지 않았으니 그래서 경호는 다시 서둘러 고금당으로 튀어요. 고금당에 가야지. 전봉준 장군의 교수형. 이게 교수형 1호예요. 1호.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야. 사실은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경호선사 제 158장 일단 북쪽 묘양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이 두가 영호당 박한영이 경호선사를 묘양산으로 안내해요. 참 이 파란만장한 일들이 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역사의 현장은 흘러가고 있고 삶의 흐름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는 전봉준이 처형을 당하자 구적 장신의 고정한 모습을 한 장정의 부대자를 가지고 와서 전봉준의 시체를 담고 달아났어요. 그것은 새벽 2시에 순식간에 행해진 교수형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몇 명이나 되지 않았죠.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순식간에 형 집행이 끝나요. 그냥 아주 주유소도 모르게 그냥 번개처럼 없애버리는 거야.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응? 시체는 곧바로 뒷뜰의 시체 보관소로 마당에다 패대기 치는 거죠. 한 명씩 줄줄 끌려가지고 구석에다 갖다 놓으니까 포개포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거를 이제 이리저리 들춰내고 전봉준을 뜨고 뛰는 거죠. 경호는 미래 사형장 문직에게 돈을 집어줘. 그렇죠. 매수해 놓았는지는 일은 수월하게 잘 진행됐어요. 경호는 곧바로 다리에 서기 전에 사형장을 빠져나와 굵은 빗을 기슭에 담산 빗털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었더라. 다행히도 아직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인지라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산길로 접어들었죠. 그래도 부대자루는 꽤 무거웠죠. 시체인데 안 무거워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어젯밤에 몰래 파놓은 구덩이도 숲속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아 이리저리 헤매느라 힘이 들었죠. 미리 다 파놨어요. 숨소리조차 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을 3월 30날 금음날 밤에 하얀 달만 지켜보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음력 3월 30날. 그러니까 가보니까 또 그나마라도 전봉준 장군을 위한 시체 구덩이는 비가 오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죠. 신락 같은 금은 눈썹달로 그나마 경호를 비춰주고 있었더라. 누가? 금음날이라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신락 같은 눈썹달이 경호선사만 비치고 있는 거죠. 처참하죠. 3월 30일. 경호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게 감쪽같이 일사천리로 일을 해주었다. 우선 여기 계시게나 봉준이 미안하구나.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어둠은 점점 거치고 멀리서 여명의 발벽이 밝아오고 있어. 경호는 긴 호흡을 내쉬며 안도하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을 끝으로 훔치면서 급히 자리를 빠져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숨 막히네요. 숨 막혀요. 숨 막혀. 숨 막히다고. 내가 아마 이거 쓸 때 숨을 안 쉬었던 것 같은데. 그때나 저때나 숨 막히는 건 똑같네. 아까 표시해둔 자리 표지석을 힐끔 다시 한번 눈에 담아두었다. 빗줄기는 가나짜로 갔으니 그리고 경호는 급히 한양을 빠져나와 봉선사로 향했다. 왜 봉선사를 향했을까요? 봉선사로 왜 내뺐을까요? 거기서는 영호당 박한영을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곳에서 경호는 영호당 박한영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봉준이 역적의 책면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경호는 어쩔 수 없이 삼족의 반일에서 역적이 되어 걸리기만 하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호는 이곳을 빠져나와 우선 일본 놈들의 추적을 들려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경호를 관하에 고발하거나 일본 놈들에게 적발당하게 되면 경호도 전봉준이 김경택에게 당한 꼴이 나서 바로 죽죠. 경호는 우리 경호 스님은 전봉준 시체만 살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을 다 보살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동작을 했고 또 그 전봉준이 이제 사형 직전에 미리 다 내려가서 다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전봉준 시체를 묻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마지막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연좌제로 당장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걸리면 그냥 연좌제. 그리하여 경호는 영호당의 도움으로 우선 급한 대로 묘양산에 숨어지기로 하고 영호당을 만나러 양주를 지나 봉선사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도 경호의 발걸음은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한 착각으로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 불안하죠. 걸음은 자꾸 뒤로 가는 듯 터덕거리고 눈앞에 봉선사는 천리만길로 멀기만 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아이고 많이 늦었고요. 빨리 오려는데 하고 했는데 그만. 그래도
영호당 박한영하고 경원사는 어떤 사이랬죠? 영호당 박한영과 경원사는 첫째로 동향이에요. 전주 출신이고 또 스승이 동고사 출신이라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호당 박한영은 꼭 경호선사의 도움으로 대도를 성취하고 싶어 했어요. 가장 많이 매달리신 분이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근데 못 깨달았지.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았어요. 왜? 삼수갑산에 가서 공부를 배우려고 하니까 힘들었고, 또 그나마 삼수갑산을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바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그 이후로 못 만나죠. 그리고 정원사는 이제 가셔요. 이게 시절 인연이 안 만나서 대도를 성취하지 못했고, 또 영호당 박한영은 대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하는데 힘들었고, 그 대신 이제 영호당 박한영이 힘써준 거는 그 경호집을 만드는 데에 또 힘을 써주고, 뭐 이러한 박학다식한 분이세요. 석학, 대석학. 대석학도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고 아닙니다. 스님 얼마나 상심이 많으십니까? 공양부터 하시고 저 2차사를 따라 길을 떠나시죠. 스님을 잘 안내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호는 전봉준의 사용을 지켜보면서도 그렇게 실감을 못한 채 오로지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쳐야 한다는 일념만으로 미친 듯이 뛰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묻어놓고 미친 듯이 이것으로 달려왔어. 이때 경호의 몰골은 차마 목불린견, 사람의 몰골이 아니야. 실성한 듯 넋이 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이 글도 있더라고. 그 서간문에. 어떻게 하냐. 미친 듯이 넋이 나가서 울다가 지금은 울음조차 없다라는 그 시를 남전당 한규한테 보내요. 또 아이고 우리 스님 가여워서 이를 어쩌나 흑흑. 영호당은 돌아서서 말하시 눈물을 훔치며 며칠 새 폭 늙어버린 경호 스님을 바라보며 차마 정면으로 눈을 마주보지 못해 흐느껴 울었더라.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경호는 공양을 허겁지겁 마치고는 하룻밤을 유하지 않고 곧장 영호당에 본 친척들은 박처사를 따라 나섰다. 스님 우선 그곳에 가셔서 안정을 찾으십시오. 이쪽 상황을 봐서 다시 기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울 때까지 도체를 보존하소서. 누가 하는 말? 이건 영호당이 경호선사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스님이 또 영호당에 고맙소 영호당 다시 보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를 따라가잖아요. 박처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다시 만나요? 못 만나요? 다시 만나요. 삼수갑산까지 3번 오셔요. 영호당 박한영이. 경호는 미양산에 도착하여 요장을 풀고 다시 돌아서서 길 따라는 박처사에게 영호당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 따라 당부하고, 이 처사는 곧 바로 길을 떠났으니 박처사라니까. 박처사는 그리하여 경호는 이곳 미양산 토굴에서 지옥같은 악몽 속을 기나긴 겨울을 나 혼자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겨울을 나요. 봄이 되자 다시 박처사가 영호당의 성화를 두고 이것을 찾아왔어. 경호는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을 떠올려 박처사가 다시 찾아왔으니 그만큼은 세월이 간 줄을 몰랐어요. 경호사는 겨울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고 세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시체 묻어놓고 몸을 피신해서 매형산으로 왔으니, 그러는 사이에도 경호선사는 혹시나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이 삼수갑산으로 북한으로 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매양산 저 위에까지 다 훑어요. 훑어서 어디까지 가지? 거의 상원항 가까이까지 가서 갈 길을 알아보는 거죠. 이때 영호당은 경호선사로부터 선을 공부하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어 영호당은 선 공부가 끊어지자 스승을 뵙고 공부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글로써 궁금한 몇 부분을 여쭙고자 시간을 서간을 냈던 것이어서, 그 와중에도 이 영호당 박한영은 경호선사한테 선 공부를 서간으로 물어요. 경호선사는 또 일일이 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죠. 영호당 박한영이. 참 내가 이 경호선사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영호당 박한영이 그 깨달음을 구했어야 돼. 경호선사처럼 제2의 경호선사가 나올 뻔했다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간절함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와중에도 서간문을 보낸다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하고 말아서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라도 영호당이 슬피 울어요. 경호선사도 슬피 울죠. 경호는 먼 길을 떠나는 박처사에게 급히 몇 자를 적어 보내기 위하여 영호당에게 해답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답을 써요. 진짜 있다니까요. 서간문 남아있어요. 이거 남아있어서 이것은 실화지요. 실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헌지어리 헌내를 더 법문을 다 불도를 더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소 대하 사람 대하으로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성불하십시오.